서울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기억나실 텐데요. 이 같은 여성 혐오를 보이는 살인사건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모든 공원 화장실에 순찰차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한동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검정 옷을 입은 남성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잠시 뒤 한 여성이 같은 곳으로 입장합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끔찍하게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입니다. 피의자가 평소 여성에게 무시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여성 혐오 범죄라는 논란이 사회적으로 크게 일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여러 부분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한강공원과 서울시 직영공원의 여성, 장애인 화장실 700여 곳에 비상벨 3,900여 개가 설치됩니다. 이 가운데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원 화장실 490여 곳엔 비상벨 2,600여 개 설치가 완료됐고 나머지도 오는 3월까지 설치가 끝납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과거엔 사이렌과 경광등만 작동했지만 이제는 벨만 눌러도 자동으로 신고돼 경찰과 통화할 수 있고 순찰차도 출동합니다. 누가 자꾸 따라와요. 누군가가 따라와요? 네. 지금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단, 서울시나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원이 아니면 화장실에 비상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비상벨은 여성 혐오 범죄의 예방책 가운데 하나일 뿐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2년 전 서울 도심 공중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이유 없이 살해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34살 김모 씨는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정신병 치료 전력이 있는 김 씨가 밝힌 범행 동기는 어처구니 없게도 여자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묻지마식 범행을 막기 위해 공중 화장실에 안심 비상벨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첨단 비상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안심 화장실입니다. 위급 상황 시 소리를 지르거나 벨을 누르면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서로 신고돼 곧바로 출동합니다.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나가서는 취객이라든지 강력 범죄로 범죄 예방 효과 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경기도가 취약 지역 공중 화장실 1,500여 곳에 이 같은 비상벨을 설치한 결과 여성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심 비상벨 설치되는 화장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다른 공중 화장실에도 다 보급이 돼갖고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난 2013년 이후 전국의 공중 화장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범죄는 모두 11,000여 건. 경기도는 비상벨을 확대 설치하는 등 공중 화장실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늦은 밤에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인적이 드문 시간 공중 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해수욕장 화장실에 숨어 있던 검은 옷의 한 남성이 당황한 듯 걸어 나옵니다. 뭐 하는 거라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성들이 눈치를 채고 붙잡으려 하자 줄행랑을 칩니다. 지난달 11일 제법 사람이 많은 저녁 8시쯤 발생한 사건이지만 경찰은 한 달이 지나도록 해당 남성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에서는 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0시 30분쯤
20대 남성 한 명이 화장실에 들어가던 여성 관광객을 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A씨는 이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공중화장실 인근에서 범거됐습니다. 화장실 내부에 경찰서 112 상황실로 연결되는 안심벨도 설치돼 있었지만 급작스런 상황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들어가는데 불을 끄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이랬는데 놓쳤대요. 놓쳐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남성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름철 야간 해수욕장에서 음주행위가 빈번한 데다 읍면지역 해수욕장의 경우 주변에 CCTV 설치도 미미해 인적이 드문 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A whiskey distilled and matured in not one but two different casks for a rich, complex and unique flavour. Aberlour, with great complexity comes great reward. 지난해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 공공 화장실 이용할 때 겁난다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한강공원 여자 화장실에선 누르는 비상벨뿐만 아니라 음성인식 비상벨도 있어서 소리만 질러도 경찰이 출동합니다. 한지연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계절. 그러나 여성 혼자 화장실에 선뜻 들어가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혼자 있을 때는 좀 위험하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용을 안 했었어요. 이런 불안감을 덜기 위해 한강공원 여자 화장실에 누르는 비상벨과 함께 음성인식 비상벨이 시범 설치됐습니다. 음성인식 비상벨은 사람 살려주세요 두 가지 문장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구조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곧바로 112 상황실에서 화장실 스피커를 통해 경찰 출동 사실을 알립니다. 경찰이 지금 출동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화장실 위치가 순찰차로 전송되고 순찰차가 오기 전까지는 화장실 밖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이 계속 작동합니다. 음성 인식 비상벨은 여성이 약간 큰 목소리에만 반응하도록 설정됐습니다. 여성분들을 300명 정도의 녹음을 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한 후에 90데시벨 이상의 소리만 지르면 충분히 112로 신고가 되는. 음성인식 비상벨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한강공원 여자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 140곳 전체에서 본격 운영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주택가에서 성범죄가 늘자 서울시와 경찰이 안심 귀갓길이란 정책을 내놨습니다. 시행된 지 6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위급할 때 눌러야 하는 비상벨이 화분들로 둘러싸여 있거나 도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1차 카메라 연지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골목, 모자를 쓴 남성이 여성을 뒤쫓습니다. 집으로 침입하려다 구속된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 피의자입니다. 어두운 저녁 골목, 남성이 여성의 뒤를 따릅니다. 반대로 가는 듯 했지만 성폭행 용의자였고 구속됐습니다. 집에 가는 길을 노린 성범죄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늦은 귀가 시간 여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1차 카메라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비상벨을 찾아봤습니다. CCTV가 잘 설치되어 있는 서울 대흥동의 한 여성 안심 귀갓길입니다. 그렇다면 위급 상황 때 필요한 비상벨은 어디 설치되어 있을까요? 근데 여기 공사 중이라 도로를 따라 이런 울타리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안내판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찾기 쉬운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멀쩡하게 불이 들어와서 잘 보이는 비상벨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이런 토마토 화분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해집지 않고서는 도저히 누를 수가 없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보면요. 이런 평상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올라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누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분은 얼마나 됐어요? 이것도 몇십 년 됐어. 5번 당했다던데. 한소금 물은 다.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뭐 비상벨이라고 뭐 안 써있네. 아무것도 안 써있네. 설치율은 절반 넘는 수준입니다. 평균적으로 전국에 있는 안심 귀갓길 하나당 2개 조금 안 되는 비상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벨을 보시면 비상벨이라고 써있고 또 누르기도 쉽습니다. 그럼 조금 멀리서 한번 봐볼까요? 지하차도 중앙선 한 복판에 설치되어 있어서 누르기 위해서는 인도에서 차도로 넘어와야 합니다. 이 비상벨이 중앙선에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안심 귀갓길 바닥 표시는 어떨까? 이곳에 안심 귀갓길 지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 노면 표시, 그러니까 안심 귀갓길이라는 페인트 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성들이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건 여성 안심 스카우트 서비스고 혹시 여기가 안심 귀갓길로 지정된 곳이 있죠? 전국 안심 귀갓길 10곳 중 8곳에 노면 표시가 없는 걸로 감사원이 조사했습니다. 밤길 밝히는 바닥 조명, 주민은 설치 이유를 모릅니다. 혹시 이거 뭐에 쓰는 건지 아세요? 이게? I don't know. I just moved it just maybe 1 day ago. 안전하게 보세요. 그거 아니면은 용인들. 태양열로 작동해 흐린 날엔 안 켜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늦은 밤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내려주는 안심 버스 제도가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용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안심 정류소는 불법 주차된 차량의 몸살입니다. 대책은 늘어나는데 불안은 여전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택배를 받는 여성도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찰증, 아니면 이상철, 이런 식으로. 휴대전화에 미리 112 앱을 설치해 손에 쥐고 있기도 합니다. 무단 침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누가 조용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 어플을 알게 되어가지고 소리가 들린다 싶으면은 어플을 켜두고 이제 준비를. 안심 귀갓길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조명을 꺼보면 이렇게 여전히 어두운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활 속 실질적인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언제쯤 집에 안심하고 갈 수 있을까요? 밀착 카메라 연주환입니다. 커피 머신과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네 곳곳에 설치된 CCTV에는 요즘 음성 기능이 더해진 비상벨까지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벨이 재구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강신우 기자가 현장에 가서 비상벨을 눌러봤습니다. 비 내리는 어두운 밤, 쫓기듯 걷는 여성, 비상벨을 연신 누릅니다. 네, 이것이 비상벨입니다. 이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저 위로 보시는 CCTV가 실시간 녹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할 수도 있는 비상벨이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오원춘 사건 등 강력 사건이 벌어진 이후 전국 지자체들이 방범용 CCTV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비상벨 설치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만 13,000여 개. 그런데 현장에서 눌러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얘기하는데 안 들려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불렀지만 안에서는 제대로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관제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밖에서 마이크를 가까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막 스피커 나쁜 거예요. 네. 오원춘과 박충봉 사건이 일어난 곳과 인접한 주택가입니다. 이곳에도 이렇게 비상벨이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눌러봤는데 불은 들어와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리를 받은 비상벨은 지난해 수원시에만 110여 개, 10개당 1개꼴입니다. 고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얼마나 빨리 반응이 오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제센터입니다. 33초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빠르지가 않는 건가요? 누르면 안 되는 오랫동안 누르면 텔소리가 오랫동안 나기 때문에 그 찰떡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이들의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네, 이곳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이렇게 비상벨이 설치는 돼 있습니다. 이 비상벨 설치의 높이를 한번 보면 170cm가 됩니다. 때문에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벨을 누르기가 힘이 듭니다. 비상벨 주변 환경도 문제입니다. CCTV가 설치된 이곳에도 저렇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 이 차가 전방을 가로막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와 파리가 많이 날리고 있는데요. 이 돌아서서 보니 이번에는 쓰레기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수거 장소로 쓰이는 곳에 비상벨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비상벨은 다행히 차나 쓰레기로 막혀 있지는 않은데 이런 난간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누르기가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시선 컷으로 한번 잡아주실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여기에 비상벨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구조로 만드셨나요? 그러면요 저희가 네. AS팀에게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관제센터입니다. 현장에서 비상벨이 울리면 이곳 직원들이 응대를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이곳 직원들은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입된 예산과 인력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도 일부 시에서는 지난 9년간 비상벨을 통한 위험이나 사고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상벨이 좀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한 신고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비상벨 설치에 드는 비용은 평균 50만 원. 경기도에서만 64억 원 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비상벨을 철거하는 지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5개에 돼 있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고장 유무를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비상벨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되는 비상벨. 더 이상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이런 주변 정리와 함께 신속한 보수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강신호입니다. 커피 머신과 얼음 서울시가 얼마 전부터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내고 빌려 타는 방식인데 편리하긴 하지만 좀 위험합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원 기자가 직접 타본 소감을 전해왔는데 실제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 옆에 이 자전거는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일명 따릉입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앱을 내려받은 후 본인 인증을 거쳐 결제합니다. 결제를 완료한 후에 이렇게 대여를 원하는 자전거 오른쪽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자전거 단말기에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하면 자전거 대여가 완료됩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요. 총 15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정식 운행 후 하루 평균 대여 수는 2,000여 건.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한 거의 10대 가까이 배치를 해놓고 가는데 한 2시간 지나면 또 없고. 안전장비와 특수카메라를 착용하고 사대문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차량과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나옵니다.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진입부터 쉽지 않습니다. 주변 차들은 정적을 올려댑니다. 어렵게 들어서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은 세종교로 위 자전거 우선 도로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차선에 이 차량 통행량이 적지 않은 데다가 주변에 차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 자전거로 다니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또 다른 우선 도로도 비슷합니다. 저기로 다니면 치여 죽을 것 같은데 빨리 달리면 좀 무섭긴 하죠. 조금 더 가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우선 도로에 대형 버스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간신히 피해갑니다. 여러 대의 버스가 아예 자전거 도로를 점령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차가 밀려서 그렇잖아요. 차량이 너도나도 자전거 우선 도로로 끼어들기도 합니다. 오토바이는 자전거 바로 옆이나 뒤에 붙습니다. 장애물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번엔 자전거 전용 차로입니다. 이렇게 차도 안에 자전거 길을 만들어 놓은 형태인데요. 그런데 군데군데 이렇게 도로가 움푹 패인 곳이 있는 데다가 이 앞쪽을 보시면 경사로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아예 인도로 달리는 자전거가 많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인도 위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이곳은 이처럼 굉장히 비좁은데다 이쪽은 아예 자전거 도로밖에 없어서 보행자와 부딪히기 굉장히 쉬운 구조입니다. 좁은 곳의 인도폭은 30cm밖에 안 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사람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고개 운전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사람 많이 비켜서 묘기 운행 이런 거 하거든요. 자전거 도로를 인식하는 보행자도 많지 않습니다. 색 구분마저 없으면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고도 잇따릅니다. 버스와 나란히 달리던 자전거가 순식간에 넘어지고 그 위로 버스가 지나갑니다. 올 9월까지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14,400여 건, 숨진 사람도 200명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보행자 도로나 차도와 완전히 분리해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며 도입한 공공자전거 사업. 하지만 공공자전거를 무작정 늘리기에 앞서서 보다 안전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연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위 소리 내는 반려견.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처음에는 기침이 잦아질 거예요. 이제는 물 마실 때. 한적한 마을에 위험해 보이는 버스 정류소들이 있습니다. 좀 고쳐달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봤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개학날 아침입니다.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린 뒤 무단횡단을 합니다. 버스 뒤에서 나온 차를 가까스로 피하는 아찔한 상황도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기에서 내려야 돼가지고. 저도 방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곳이 분명 버스가 멈추는 곳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버스 정류소라는 표시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려면 이렇게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를 보면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학부모는 차로 데려다 줍니다. 내리면 정말 위험하니까.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봐요. 겁나 빨리 지나가잖아 지금.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수업이 끝난 학생들이 무리지어 길을 건너고 인도가 없어 찻길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횡단보도랑 신호등만 있으면은 무단횡단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좀 인도를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학생과 버스기사 모두 불안합니다. 뒤집어진 적 있죠. 근데 지갑을 떨어뜨려갖고 주우려다가 차가 옆으로 바로 훅 지나갔고. 위험하고 열정만 보내서 신경 쓰는 건데 않더라고. 학부모와 학교 측은 군청에 인도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로를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는 거죠. 마침 땅도 둘 소유고 하니까 하지만 원래 있던 농로를 이용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농사 지을 때는 대형 농기계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농로는 이제 농사 지으라고 있는 땅인데 이거를 아이들 보행로로 써라. 이거는 너무한 결정 아닌가. 주위에 벌레나 먹이 너무 많아서 싫어요. 군청은 도로를 옮기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도로를 함부로 움직이지 못해요. 용기가 한 스크이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이번엔 경기도 용인의 한 버스 정류소 앞에 와봤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버스 정류소인데요. 지금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정작 주변에 횡단보도나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차 신호가 바뀌어야만 건널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횡단보도가 있어요. 시골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정류소가 있어선 안 될 것 같은 도로 가운데 정류소가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은 찻길 옆을 위태롭게 걸어갑니다. 여기는 택시를 불러도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정류장조차 이렇게 잘 구비가 안 돼 있으니까 칠 뻔한 적도 많고. 이곳은 후촌 버스 정류소입니다. 그런데 버스 표지판은 이렇게 가드레일 뒤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은 사람 한 명 서 있을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제 뒤로도 계속해서 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어서 부딪힐 것 같이 위험합니다. 버스 노선을 따라가 보니 안전한 공간 없이 표지판만 세워진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도 답답합니다. 이런 건 제기하면 안전한 고려장 그게 꽂아준다고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는 과거에 정류소를 세울 때 주민들 요구를 먼저 고려했다고 설명합니다.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감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곧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프가 있는 데를 수요조사해서 내면 코로나라든가 이게 약간 도로상에 좀 이평정을 시키거나 대기 구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탈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버스를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버스인 척하는 승용차를 내깁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버젓이 달리거나 거기에 차를 세워놓는 건데요. 왜 달라지지 않는지 이희령 기자가 직접 버스를 타고 돌아봤습니다. 차들이 달려옵니다. 버스는 그 뒤를 따라옵니다. 승용차가 많아 일반 도로처럼 보이는 이곳,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제 바로 옆에 있는 도로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아침 7시부터 9시 그리고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버스만 다닐 수 있게 해놓은 도로인데요. 지금 시각 저녁 7시 11분입니다. 그런데 일반 승용차도 다니고 있습니다. 차 한 대는 아예 전용 차로에 멈춰 섰습니다. 승객들은 뒤로 가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는 승용차들에 비해 겨우 차선을 바꿉니다. 전용 차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도 소용없습니다. 카메라 앞까지 달리다 찍히기 전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겁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왜 이용하는지 운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몰랐다는 경우부터 못 봤네. 모르셨어요? 네, 뺄게요 차를. 잠깐은 괜찮은 줄 알았다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학생 좀 태우려고요. 잠시 주차한 거죠. 가로변에 있는 버스 전용 차로 대부분은 아침 7시면 다시 버스 전용 차로로 바뀝니다. 버스를 직접 보는 기사님들 입장에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또 승객들은 어떨지 제가 직접 한번 버스를 타보겠습니다. 얼마 달리지 않아 들어선 버스 전용 차로엔 학원차와 승용차가 줄을 서 있습니다. 애들 때문에 뭐 하차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아침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여기에. 화물차도 길을 막고 있습니다. 지나오는 오토바이라든지 요 자전거 같은 거 위험할 경우도 있고. 아침에도 전용 차로를 일반 차로처럼 쓰는 차들은 계속 보입니다. 저 앞에도 계속 달리네. 예, 일상입니다. 여기는 또 단속 카메라도 없고 하니까 많이 들어가요. 제가 서 있는 이곳도 바닥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그런데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요. 사실상 주정차 구역처럼 돼버렸습니다. 버스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달릴 틈이 없는 겁니다. 정류장에 도착해야 할 버스는 2차로에 멈추고 승객들은 차도를 건너옵니다. 너무 위험하죠. 저 혼자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도 같이 있으니까. 여기는 유능이 되고 심해지네. 매일 그렇다고 보면 돼요. 버스를 타려는 승객들은 아예 차도로 나왔습니다. 차를 이리 대놓으면 우리가 안 보이잖아. 저 오는 차가. 차를 대놓은 인근 점포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벌금 내고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까? 차를 안 세우고는 뭐 장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차가 이거 이용하는 금액도 너무 크고. 택시 줄도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여기 전용 차로인가요, 기자님? 예.
근데도 되시는 거예요? 시장 부분에는 시에서도 좀 봐주고 구청에서 봐주고 그래요. 시민들은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좀 모르니까. 서울처럼 그런 버스들이 중앙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대구시는 위반이 많은 구역을 파악해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단기적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름만 버스 전용인 버스 전용차로 규칙은 지킨다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더 적극적인 행정 두 가지 모두 이뤄져야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경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인데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째 수돗물 대신에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수질이 나빠져서 이마저도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물을 뜨러 약수터까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대전역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석교동입니다. 이 주택가 사이로 하얀 아파트 한 동이 자리 잡은 게 보이실 텐데요. 이 지역에서 가장 처음 생긴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수십 년째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뙤약볕을 피해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자 물을 뜨러 갔다고 말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물 들어가서 어찌하지. 사다 먹지 않으면 약수 들어가시면 떠다 먹는 올해로 49년째 되는 이 아파트. 겉보기엔 멀쩡합니다. 구조나 안전 진단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이 문제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만든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을 먹을 수만 있으면 그 지하수도 상관없는데 물을 못 먹어. 먹지 못해. 이게 석회가루가 묻어가지고 아래 게 닦았는데 이렇게 돼요. 말로 파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르면 이렇게 돼요. 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40여 가구에게 제공되는 지하수는 여기 있는 물탱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한눈에 봐도 굉장히 낡아 보이는데 이마저도 주민들이 매번 청소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직접 소독약을 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하지만 여전히 목욕을 하거나 마실 수는 없습니다. 이거 시초도 갈기로 자꾸 몸이 근질근질하고 갈기롭고 봐요 우리 이거 이 설두말이 여기 올라오고 이 긁어갖고 샤워도 이렇게 가면 갈겨내서 긁어서 이렇게 왜 그거 상처 안 하고 이 먹었나봐. 인근 약수터에서 물을 나르는 게 일상입니다. 지하수라만 안 뛰고 있다. 아이고 수돗물 붙어갖고 손님 오야 사다 먹죠. 보니까 손님들 오면요 이걸 안 먹으려고 그래요. 평소에는 그냥 이걸 떠다 먹죠. 아파트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약수터입니다. 주민들은 이곳 약수터에서 물을 떠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통에 담아서 들고 가는데 이걸 들어보면 이 무게가 상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주 이 통 두세 개를 들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곳을 꼭 온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 약수터 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여기서 누구들이 약수터 한번 가려면 걸어갔다 오면 2시간 걸려. 매일 생수를 사 먹기도 어렵습니다. 마트에서 3만 원짜리 사야 배달을 해준다고는 3만 원 돈이 어디가 있어? 근데 2병 많이 갖고 3번 갖고 이제 나 끊고 다니는 거. 지금이라도 상수도 연결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세대당 57만 원가량이 듭니다. 수급자 이런 양반들, 장애인들 자식들한테 조금씩 받아가고 노인들 주는 거 주고 있잖아. 그런 거 갖고 하시는 거야. 10만 원 준다라고는 한 사람 별랑 없어. 주민들은 한 번에 비용을 내기 어려운 만큼 상수도를 우선 공급해준 뒤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상수도 사업본부는 관련 법조항이 없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체상을 수급자는 항상 요금을 감면해야 되는데 상수도 수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감면 조항이 없어요. 또 많은 주민들이 세입자라 집주인 동의를 얻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진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어느 실은 지하수를 건너오신 상수처럼 너무 그렇게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의 산모철만 되면 찾아오는 후보자들에게 또다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합니다. 올해도 역시 새로운 후보자가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가구 중 97가구에는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권리 중 가장 기본인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 이곳 주민들은 언제쯤 누릴 수 있게 될까요? 밀착 카메라 이성아입니다. 커피 머신과 얼음 전 수원역 앞은 많은 차량이 뒤엉키면서 심한 혼잡을 빚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새로 버스 환승센터를 개장했는데 오히려 버스를 갈아타는데 시간이 더 걸리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어제 개통한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를 찾은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늙었거든요. 계단 오르고 열받아요. 도로 중간에 서서 버스 행선지를 묻고 차도로 걸어 내려가기도 합니다. 아유 진짜 몇번 돌아서 지금. 첫날이면 의뢰 겪는 혼란이라기엔 위치와 구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곳 환승센터에는 수원 시내를 오가는 버스들이 주로 서고요. 이곳에서 내려 서울이나 안산 등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또 다른 정류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침 출근하는 시민들과 함께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출근하시는 분이세요? 네. 어디로 출근하세요? 사당. 수원역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간 뒤 지하도로 다시 들어가 복잡한 지하도를 지나 한참을 걸어야 합니다. 충분히 늦어버리면 버스 타면은 더 이상 늦을 수도 있고요. 바로 옆 정류장에서 갈아타던 버스인데 정류장 간 이동에만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처음에 어떠신가요? 한 5에서 10분 더 걸리는 것 같고요. 조금 덥고 흐리긴 한 것 같아요. 30분 나겠네. 환승비도 환불해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이 있는 수원역 건너편이 아닌 역 뒤에 환승센터가 생기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엔 버스들이 역 앞에서 좌회전을 해 화성 방향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회전을 합니다. 고가와 지하차도를 지나며 2km 정도를 돌아가느라 11분 정도가 걸립니다. 돈 아까 나도 빨리 가게 해놓고 만점대로 가야지. 이게 빙빙 돌아가지고 이게 뭐. 잘못하는 줄 알고 중간에 내렸다니까. 버스 기사들도 불평을 쏟아냅니다. 쉬는 시간이 줄어졌다고 생각하고 쉬는 시간이 또 어디다가 보상을 받아야 돼 기사들은 근로자들은 그런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환승센터의 위치는 수원역 앞의 번화가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역 앞의 통행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 위치에 환승센터를 조성했고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더 편리해질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환승센터를 나오는 버스가 지나는 벌터 교차로는 주말마다 막히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환승센터 생기고 그다음에 내려오고 같이 겹차고 주말에는 롯데 쪽에 이제 차량이 많다고. 좁은 부지 2층에 만든 타원형 환승장에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장안대에 가는 31번 버스를 타려면 이렇게 11번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저 뒤쪽 2번 승강장에도 또 다른 장안대에 가는 버스들이 있어 갑자기 버스라도 오면 저쪽까지 뛰어가야 합니다. 정차해야 하는 정류장에 다른 버스가 정차해 있는 경우 버스가 빠져나갈 때까지 여러 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차가 있어서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여기 신호등 걸리고 그러면 더 소요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버스 환승센터가 오히려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지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네, 도심 한복판 건물 옥상이 쓰레기 더미에 뒤덮인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폐 건물인데다가 건물의 출입구도 모두 잠겨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건물 옥상에 버려지게 된 건지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며칠 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화제가 됐던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을 보시면 건물 옥상에 쓰레기 더미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건물 옥상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인천도심 한복판 주택가에 위치한 3층짜리 폐건물 옥상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진에 나온 장소를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 뭘로 보이세요? 쓰레기, 불법 투기. 가까운 거리에 사는 이웃들도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데가 있어? 이런 거 아셨어요 혹시? 몰랐어요. 네, 여긴지 전혀 모르겠네요. 이 사진에 나온 건물 앞으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콘크리트 벽으로 모두 막혀 있고요. 들어가는 문도 이렇게 굳게 잠겨 있습니다. 조금 뒤로 나와서 담장 위쪽을 한번 보실까요? 담장 위쪽을 보시면 군사시설에서나 볼 수 있는 뾰족뾰족한 철조망들이 길게 설치가 돼 있어서 내부 진입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주변에 설치한 울타리 안쪽에도 쓰레기 더미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옥상을 뒤덮은 쓰레기 더미는 위성사진에서도 보일 만큼 수년째 방치돼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합니다. 좀 더 가까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인근 건물 옥상으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어떤 게 벌어져 있나 한번 볼까요? 이쪽을 보시면 신발과 녹슨 통조림 캔도 있고요. 옆쪽을 보시면 편의점 봉투에 쌓인 생활용 쓰레기도 있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와서 보실까요? 저희가 살펴봤더니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고요.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어떤 충격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뜯겨나간 쓰레기 봉투가 대부분입니다. 언제부터 쓰레기가 이곳에 버려지기 시작했는지 파악해보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봉투 안을 한번 열어봤더니 이렇게 도시락 뚜껑 안에서 바퀴벌레가 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락 생산 연도가 2016년 9월이니까요. 최소 10달 전쯤 버려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쪽 쓰레기 봉투에서는 이 소세지 껍데기에서 올해 6월 27일까지 유통기한이라고 적힌 거에 나온 거 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버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관할구청과 함께 바로 앞에 위치한 고층 오피스텔 건물로 올라가 봤습니다. 개방형 복도에 들어서자 발 아래로 쓰레기 더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장난 삼아서 한두 개 버린 게 너도 나도 버린 게 아닐까. 시민의식이랑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딱 그것 뺏기는 답이 안 나오니까. 흉물스러운 모습에 건물 주민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과 폐건물 옥상 사이 거리는 20여 미터 정도인데 실제 쓰레기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밤늦은 시각 한 주민이 복도에 나타나 서성거리더니 손에 든 쓰레기 봉투를 재빨리 내던지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해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은 앞으로 안내문을 붙이고 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며 시작했던 이기적인 행동이 결국 도심 한복판 집단 쓰레기 투기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아무도 못 봤으니 괜찮다며 밤마다 내버린 건 어쩌면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양심은 아니었을까요?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힘을 가득 do it 탐을 가득 좋은 게 더 좋아지게 능력을 채워 그도 I can do it SOE 신도시에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 단지 내 보행로를 둘러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종종 발생을 하죠. 아주 싸움까지 날 정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당한 장면이 간혹 나오는데 부산에서는 통학로를 둘러싼 마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높은 담벼락을 넘어서 4m라고 합니다. 그 담벼락을 넘어서 등교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신호 기자의 밀착 카메라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가 보행 통로인데 이렇게 문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문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등굣길에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렇게 높은 담벼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보기에도 아슬아슬한 담벼락을 걷는 아이들. 담장을 넘어갑니다. 학교에 늦은 또 다른 아이도 커다란 돌덩이를 밟고 담벼락을 탑니다. 바로 이때 저편에선 다른 아이가 닫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대조적인 모습이 포착됩니다. 무섭죠. 위험하고. 들어와서 저를 넘어가더라니까. 네. 그 애들이라는 걸 멈출 수 없다니까. 영상에 나왔던 담벼락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4m가 훨씬 넘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른인 제가 올라가기에도 힘든데요. 직접 이 철조망을 보니까 이렇게나 휘어집니다. 상당히 약하고요. 이 모서리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나 예리하게 깎여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이 난간을 밟고 이 철조망이 없는 곳으로 이동해서 넘어야 하는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문을 통과하려면 아파트 출입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구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법적으로도 건네주고 애들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아니라고는 보는데 오죽 불편하면 안 그러겠나. 아이들이 고개를 부리며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제가 경비실을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아예 연결을 끊어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를 보시면 경비실 호출 시 문 개방이 안 된다고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담벼락을 넘지 않는 아이들은 우회길로 가다가도 갑자기 문이 열리면 순식간에 몰려듭니다. 마치 놀이공원 문이 열린 듯합니다. 뛰다가 다칠 우려도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 넘어가요. 부모님은 뭐라고 해요? 저희는 엄마가 몰라요. 저 문을 없애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다 보니 문을 넘어가는 방법을 개발해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밟고 올라가서 그럼 반대쪽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거 밟고 내려와요. 이웃 주민들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도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놓은 줄 몰랐어요. 이게 저희 세대 비밀번호 누르면 원래 출입문은 8개 될 수 있어요. 방금 주민이 들어가서 문이 열렸습니다.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은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카드가 필요 없는데 이 문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센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이 끼었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경비실 호출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새로 들어선 이웃 아파트의 학생들이 단지를 지나 통학을 하자 지난 9월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문에 끼일 수도 있는데 꼭 이 지름길로 가야 하는 걸까요? 돌아가는 길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아이들의 걸음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사도 있어서 네, 돌아가는 길은 경사가 있어서 올라오기도 힘든 데다가 지름길보다 2배 넘게 시간이 걸립니다. 통학 시간만큼이라도 좀 개방해달라. 1시간만 개방해달라고 정말 통사정을 했습니다. 문제의 길은 시가 정한 공공보행 통로여서 차단문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통행문을 닫아놓은 이 아파트는 곳곳에 이런 도로가 있어서 안전사고가 날 시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공보행로에 맞는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주장도 합니다. 통로에는 장애 루트로 시설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안 돼 있고 시설도 안 되는데 허가 내준 게 아니고요. 관할군청은 불법문 관련 이 아파트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해당 문 철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짜진 철거 가능하다고 지금 중계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하자고 공문 보내면 되죠. 아니요, 이때 구성하자마자 첫날에 바로 1호 문서를 보냈습니다. 애들 볼모로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조용히 하세요. 어이, 조용히 하세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른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이 아이들의 고개 등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상사가 나기 전에 해당 지자체가 조속히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밀착 카메라 강신우입니다.